서가 명가. 오늘 다룰 사건은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마음에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황사영은 성인입니다. 저는 범인입니다. 과연 범인이 성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100% 이해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아마 정치학적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강의는 이렇게 4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한 단계 뒤로 돌아서 가지고서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선에서 당파 싸움이 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는가를 또 한 번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다시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고서 그럼 도대체 왜 조선은 이 조선 중화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가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었고,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옆에 있는 나라는 근대화에 성공했고 나중에 보면 세계 강국으로 부상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200년 전이나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검토하는 내용이 아니라 왜 조상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환경을 한번 검토해보고, 반면에 그 비슷한 환경에서도 다른 길을 모색한 나라가 있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그 길이 가능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과정을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황사영 백서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비단 종이에 비단에 썼던 글이다라는 뜻입니다. 백서는 비단에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황사영이라는 분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한림 학사였던 황석범의 유복자였습니다. 그 유복자였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전체 생애를 따져본다면 1775년에 태어나가지고서 180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30대를 다 못 채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천재는 분명히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 16세 때 지금 초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과거 시험을 치를 때 보면 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금 앞에서 나가서 치르는 맨 마지막 시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초시가 전국에서 보면 240명을 뽑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16살에 이 사마시에 합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정조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직접 정조가 이 황사영 씨를 만났습니다. 황사영을 만나가지고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장성하면, 너가 성인이 되면 내가 너를 중히 쓰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우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우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몇 년 후에는 너와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이제 그 감격을 누렸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감흥 때문에 유명한 이 일화가 있어요. 그 비단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싸매서 돌아다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살 나이에는 바로 성리학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임금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러니까 이 손을 감히 남한테 보일 수도 없고 이걸 씻을 수도 없다 해가지고서 그걸 비단으로 감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던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 정약현의 딸 정면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정약현, 정약종,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정약용이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지금 이제 이 사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천주교를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장인급들이죠. 그러니까 장인급의 그 연배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천주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뛰어났던 분이었고 성품이 좋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선 천주교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였던 주무모 신부와 1795년에 만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촉망받는 젊은 유학자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스스로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분이 1800년서부터 1801년 사이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유년이라는 박해라 해서 신유박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유박해를 당할 때 그 제천에 있는 베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피해 있으면서 신유박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탐문했었고, 그리고 이 신유박해가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서 그 당시에 북경의 주교였던 구베아 주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조선의 사신단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의 사신단이 정기적으로 청나라를 오갔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이 천주교인과 연결되는 분이 있었는데, 황심과 옥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을 통해 가지고서 이 편지를 북경에 있는 구베아 주교한테 전달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편지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황심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황심이라는 사람이 제천으로 오는 과정에 그 당시에 그 포졸들한테 잡힌 거예요. 검문 과정에서 당신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황심이라는 사람도 조선 천주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미 용모파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황심이 잡혔고, 황심이 고문을 당하니까 내가 지금 황서영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황서영 이 피난처를 제천에 가가지고서 황서영 잡히고, 그 다음에 잡히는 과정에서 황서영이 바로 구베아 주교한테 썼던 그 편지, 황서영 백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이 황서영 백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62cm, 38cm의 그 이 비단이니까 되게 크지가 않은 그런 그 이 폭이죠. 한 폭의 이제 비단입니다. 그 비단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엄청나게 글씨를 잘 쓰셨더라고요. 아주 작은 글씨로 그 신유박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신유박해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신유박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 당시 조선에서 일어난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본이 좀 골치가 아팠었던 거예요. 조선의 임금에서는. 조선 천주교인들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책이 가능한가 하면서 방책을 4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제안한 거죠. 지금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박해 문제를, 종교의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청나라 황제한테 북경 주교, 구베아 주교가 가서 탄원을 해라. 그러면 바로 청나라 황제가 교황한테 탄원을 하게 되고, 그럼 교황이 다시 청나라 황제한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청나라 황제가 결국 가서는 조선 왕한테 천주교인을 박해하지 마라라는 어떤 명령을 받도록, 그 당시에는 조선이 속해 있었던 질서 내에서는 바로 천하 질서에서는 청나라가 결국 가서는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바로 구베아 주교, 그 다음에 청나라 황제,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청,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청이 다시 그 다음에 조선의 왕으로 이어지는 어떤 명령 계통을 제안한 거죠. 정확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천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이 요청사항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청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대안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황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요. 결국 가서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청나라가 매우 강력한 나라이지만 이 청나라도 곧 흥망성쇠를 겪게 되면 결국 가서는 이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만주로 도망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만약 청나라가 무너져서 만주로 도망온다면, 만약 이 정확한 만주족이 만약 조선을 장악하고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는 안이 두 번째 안을 제안한 겁니다. 세 번째 안도 조금 황당했는데요. 조선의 왕이 그 당시에 11살 순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을 결혼을 시키는데 청나라 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라. 그러면
부마국이 되면, 조선이 부마국이 되면 이 순조가 청나라 황제의 말을 잘 듣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 안은 조선 왕을 청나라 황실과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고 세 번째 안을 제시했습니다. 맨 마지막 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천주교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하라. 그래서 함대 수백 척과 병력 한 5만에서 6만 명을 파견해서 조선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선 왕은 천주교 박해를 멈출 거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의 현재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기 위한 시도로서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은, 황사영 백서 사건은 조선 지배층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의 군대를 5만에서 6만 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 천주교인들은 그 당시에 조선의 지배층으로부터 외국과 항상 내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잠재적 위험 세력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까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 평가를 보면, 지금 20세기 이후의 평가를 보라본다면 이 사건을 붕당 정치, 당파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신유 박해라고 부를까? 아니면 이거를 신유 사옥으로 부를까? 얘기가 다 달라져요. 신유 사화라는 것은 신유년에 사대부들이 큰 화를 입었다. 누가 화를 입었는가? 실제로 보면 남인 계열의 사대부들이 100명 정도가 죽었고 300명 정도가 삭탈관직을 당해서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100명이 그냥 죽으면 거의 남자들만 죽이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이렇게 관청으로 배분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은 100명이 죽었다고 말하면 최소한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5명이라고 친다면 500명 정도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300명이 이상의 삭탈관직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졌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년에 천주교인이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유 박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신유년에 유학자들이, 남인 계열의 유학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른다면 이거를 신유 뭐라고 부르냐면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면 그냥 신유 사건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남인 계열의 사대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붕당 정치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론 벽파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는데 그 저항 과정에서 노론 벽파가 다시 이 승리를 하고 그 노론 벽파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붕당 정치의 한 모습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조선에서 발생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죽고 300명이 삭탈관직을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바로 당파 싸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피바람의 배경을 당파 싸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사도세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조는 결혼을 했는데요. 원래 그 정비였던 분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정비인 분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그 영빈 이씨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도세자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 사도세자가 이제 해경 홍씨와 결혼을 해 가지고서 그 정조를 낳았죠. 정조를 낳았고 사도세자는 27살에 돌아가셨는데 27살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 정조와 배다른 동생, 배다른 형제를 3명 더 둔, 그러니까 아들을 넷 두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정조가 바로 그 사도세자가 영조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뒤주에 갇혀 죽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정조는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서 이 세자로 계속해서 책봉을 받은 후에 이렇게 영조 할아버지 왕 아래에서 이 차기의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조가 나이가 들었을 때 결혼을 하셨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계비 정순왕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계비 정순왕후와 정조 사이에서는
아직 세자 사이에서부터 벌써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정순왕후와 영조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조는 당시에 세자의 상태로 지내면서도 계속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사이에서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과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아이가 왕자가 태어난다면 또 하나의 미래의 권력이 지금 싸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갈등 상황이었었는데 정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계비 정순 왕후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인척들이죠. 그 인척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라기보다는 그 당파 싸움이나 어떤 그 고대 국가, 왕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이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계비 정순 왕후의 일족이 일종의 심각한 그 피바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순 왕후가 그 당시에 정순 왕의 일족들이 그 이 사도세자 좀 죄송합니다. 정조가 세자였을 당시에 정조를 이렇게 그 이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한 정치적 정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계비 정순 왕후 김씨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계비 정순 왕후의 그 이 형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 오라버지. 그러니까 오라버니들이 바로 이제 그 죽게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비 정순 왕후의 입장에서는 정조의 등극이 자기 집안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계비 정순 왕후가 왕후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영향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조가 등극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바로 정순 왕후의 일족이 그리고 노론 벽파가 계속해가지고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도세자가 죽을 때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사람과 사도세자의 죽음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노론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와 노론 벽파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정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개인적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재임하고 나서는 여전히 할아버지 왕의 통치 기술을 받아서 바로 탕평책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조 제2기에는 노론 벽파를 제어하기 위해서 남인들이 많이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어쩌면 그 남인들이 등용됐던 시기가 보면 아주 짧은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정조기의 남인들이 가장 많이 등용됐던 그런 시기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다시 정리하자면 영조 때는 노론, 그 중에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조 때는 탕평칙이 유지됐지만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조가 죽으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정조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순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순조가 결국 11살 때 그 왕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순조가 그 정조를 대신해서 왕이 이뤘습니다. 1800년 그 순조가 등극할 때 순조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자, 11살짜리 왕이 되니까 그 11살짜리 소년이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금 수렴청정이라 해가지고서 그 왕실의 어른이 뒤에서 왕을 대신해서 일종의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실은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따져본다면요. 그러면 사도세자의 부인 하경국 홍씨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부인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영조, 지금 그 순조의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니예요. 계비 증조 할머니였던 정순대비가 수렴청정할 수 있는 거죠. 3명의 여인이
잠재적으로 수렴 첨정을 할 수 있는데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였던 정순 대비가 정순 왕후가 이제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 첨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 첨정을 하게 된 이 정순 왕후가 정조 제2기에 있었던 그 분노가 있었던 거죠. 정조 제2기에 자기 집안이 완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가서는 표출이 되려는데 그럼 누구를 표출할까? 바로 정주기에 가장 정조에 가까이 있었던 정치 세력 남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이 대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수련 천정을 하면서 남인들을 제거해야겠는데 남인들을 무슨 이유로 제거할까? 남인들의 큰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인입니다. 이게 천주교가 남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천주교인이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더 씌울 수가 있게 된다면 이제부터 천주교인, 바로 지금 순조의 집권 그리고 정순 대비의 정순 왕후의 수렴 첨정의 잠적 정적이 될 수 있는 남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주교가 지금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동시에 또 다른 큰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실 사람들 중에서 순조에 대신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 큰 어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은원군은 다시 돌아가자 보면 사도세자가 아이를 넷 낳았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조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정조에 배다른 아이 셋 중에 하나가 은원군인데 그 은원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은원군을 지금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순조가 왕권을 유지하기가 분명히 위험해요. 근데 은원군의 부인이 마찬가지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 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그 은원군도 마찬가지 부인도 사역을 막아 죽었고 그 은원군도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 사건은 사실은 조선 왕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순조라고 하는 정권, 순조가 이 만들어진 정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순조 뒤에 있는 정순 왕후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잠재적 적이라고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사건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서가 명가